최요한의 시사 팬더. 오늘도 최요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구상의 모든 시사 새끈하게 팬다 끝까지 판다 시사팬더 최요한입니다. 예, 오늘은 시작할 때 어떻게 된 게 최요한 그 이름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 잠시 아버지가 저 낳으실 때 저랑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름 요한으로 지으시는 바람에 아니, 딴 날은 발음이 잘 됐는데 오늘따라 제가 불교 방송을 못 나가요. 예. 예, 어젯밤에 비 쏟아질 때 어디 계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무실에서 원구수인데 밖에서 천둥 번개에 번쩍번쩍하고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괜찮냐고 안전하게 원고 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밖에 보니까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집에 어떻게 가지? 한참 걱정했거든요. 다행히 집 갈 때는 끝이었죠. 국지적으로 막 쏟아지다가 지나가더라고요. 오늘 새벽에요. 날씨 되게 좋았어요. 새벽에? 새벽에. 아침에도 저 오는데 선선하고. 해도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방금 한 30분 전에 보니까 하늘이 시커매요. 막 먹구름 끼고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또 비 참. 많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우산들 준비하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조심하십시오. 비 피해 없으시도록. 이제 시사 뉴스 얘기 들어가죠. 예. 먼저 예산 뉴스 2019년도 예산 편성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470조 5천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470조 5천억 원은 이제 2019년도 예산이고요. 앞으로 20년이 지나서 21년, 22년이면 500조까지 갈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초슈퍼 예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규모는 늘었고 특징은 뭐예요?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인 23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정부 예산 편성 추이를 보면은 이게 그 2015년에만 384조였는데 이게 16, 17, 18, 19년 그러니까 단 5년 만에 470조로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지출 증가율을 보면은 이게 원래 이제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2015년 8.1, 2016 6.2, 6.1 그래 하다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8%를 넘었어요. 지금 9.7%인데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 2009년 이후에 10.6% 이후에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하고 소득 배분 재분배에 역점을 두면은 뭐 확대 재정 뭐 이게 그렇죠. 이제 되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정부 돈을 많이 쓴다, 많이 푼다,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인 일자리라든지 여성 친화적 일자리라든지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합쳐서 한 90만 개 이상을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일자리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랑 연결되면 복지 예산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렇게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과 연결되는 이제 일자리 예산이라고 하는 복지 예산이랑 같이 연결되는 그래서 거기 때문에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복지 예산이 지금 그 올해보다 17조 6천억 원을 증액해서 복지 예산이 이제 162조 2천억 원입니다. 복지 분야가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5%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어요. 이제 이렇게 재정은 확대하는데 문제는 세금이 그만큼 이제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재작년 작년까지만 해도 세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상보다 많이 거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거는 과연 2020년 이후에도 이렇게 세수가 늘어나겠느냐. 그건 회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 3대 경제 정책 기조,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함께 추진한다. 그래서 방향을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 이게 우리의 의미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이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라고 소득주도 성장을 강화하겠다. 강조했습니다. 세금 예상보다 많이 걷어갔으면 그만큼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게 해줘야 돼요. 아니면 이건 민심이 이제 흉흉해집니다.
그리고 이 통계청장 교체 문제 제가 어제 그 클로징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 문제 지금 정치적 공방 아주 뜨거워지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최근 고용소득 관련 지표가 악화된 데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경질성 인사를 한 거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고요. 여당은 정치 공세다. 정기 인사일 뿐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이런 이야기 내가 그 윗선의 말을 잘 고분고분 듣지는 않는다. 듣는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더니만 그걸 딱 그 자유한국당에 낚아채서 그 윗선이 누구냐? 임종석이냐 장하성이냐 이렇게 따지고 묻은 거죠. 예.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도 장하성 실장 저도 국회에서 답변할 때 전화 통화한 적도 없고 잘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특정 정치적 고려 현상 때문에 인사가 한 게 아니라 정기적인 인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과거 차관 임기가 14, 15개월이고 처장들도 16, 17개월 정도인데 이게 대통령 그 5월 장미 대선을 하면서 좀 단축이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국정을 쇄신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사를 진행했다. 조금이라도 개입한 흔적, 통계에 대해서 개입한 흔적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예, 청와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는데 예. 그런데 황수경 전 청장이 어제 이임식을 하면서 한 얘기들이 또 좀 묘하긴 했어요. 뭔가 좀 불편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있었는데 네. 아무튼 이번 그 교체하고 관련된 그 내용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불거진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걸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상황이 뭔가, 문제가 뭔가라고 좀 찾아봤더니만 이게 지난 1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벌어진 논란이거든요. 통계청이 이게 뭐야 하고 들어갔더니 통계청에 이거 가계조사 논란 내렸더라고요. 어쨌든 통계청에서 표본 변경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지난 전체 표본 가구 수가 5,500가구였는데 올해는 8,000명으로 증가했거든요. 예. 이 변경에 대해서 표본 가구 수 증가라든지 표본 변경에 대해서는 바뀐 게 56.8%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통계청 명백한 실수예요. 2010년 인구 총 조사 기준에서 2015년으로 바꿨습니다. 예. 노인 인구 당연히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표본이 더 상대적으로 많아지니까 더 일분위 소득이 급감한 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통계청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대응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저는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저 우리는 원칙대로 했다는 입장만 보였는데 과거 제가 찾아보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통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냥 아주 난리를 하면서 보도자료 제출하고 그랬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아는 지인 통해서 통계청 내부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신들이 대응 자세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대전에다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특히 황 전 청장이 제가 그렇게 청와대 내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문제가 확 불거졌던 것 같습니다. 예, 원래는 이 가계동향 조사 이 표본 수를 어떻게 하는 게 이게 매뉴얼상 이제 맞는 건지 그런 거 조금 더 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표본 가구 수를 늘리면서 거기서 이제 좀 결과가 다르게 나온 뭐 그런 것들이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BMW 화재 관련해서 새로운 원인 나왔다고요? 저 혹시 박사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일전에 이 BMW 방송할 때 EGR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원인이 아닐 수 있다. 듣긴 들었는데 혹시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제가 추측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 작가님하고 PD님 다 기억하실 텐데 모른 척하고 있어. 그런데 들었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우리 청취자들은 알아.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한국소비자협회가 국내 자동차 전문가들과 함께 그 BMW 520D 등 이거 세 대를 실제로 도로에서 실험을 했거든요. 그럼 좀 오늘 기억 앞으로 나게 쉽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이제 자동차 이런 쪽 가면은 그렇죠. 들어도 이게 잘 뭐가 뭔지 몰라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는데 뭐 EGR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니 바이패스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그 원래 있었던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EGR이라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아니라 우리나라 환경부가 깐깐해요. 되게 깐깐해요. 배기가스에 대해서 되게 깐깐한데 그거를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바이패스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바이패스를 통해서 연결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거기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번 실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우디에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의심했는데 결과로 나와서 야, 이거 빤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또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이 PD님은 듣고서 지금 다 이해돼요? 뭐야? 처음에는 고개 끄덕이다가 그 다음에 고개를 가로젓는 뭐야?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BMW가 내부에서는 한국 운전자들의 습관 또 도로 환경 이런 거를 문제를 삼았다고요? 사실은 이 차를 독일에서 제작하고 국회 공청회에 참석했던 김효준 BMW 코리아 대표이사가 기술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다. 아주 무책임하게 답변해서 엄청나게 얻어 터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김효준 대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부 보고서에는요, 2016년부터 이 BMW 차량 화재는 유독 한국에서만 일어난다. 이거 한국인들의 운전 습관 때문이다. 라고 적시한 거예요. 나중에 드러난 거예요. 원래 변명은 독일어로 말한 걸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오역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써놨던 거예요. 아유, 이런 건 쉽게 이해가 가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바이패스는 아직도 제가 그거 제가 공부를 할게요. 끝나고. 그리고 쌍용 자동차 노조 파업 그때 진압할 때 이명박 청와대 최종 승인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밝혀졌네요. 이게 그때 예를 들어서 헬기에서 2급 발암 물질인 이 주성분인 최루액을 섞은 물 20만 리터를 노동자에 뿌렸다. 또 바람 작전이라고 헬기를 막 그 바람 불러 일으키게 만드는 거, 대테러 장비로 규정된 테이저건이나 다목적 발사기 등을 사용한 거, 이거 뭐 다 위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경기지방청장이었던 조현오 당시 경기청장은 전체 경찰청장인 강일항이 반대하니까 건너뛰고 청와대에 직접 접촉해서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쌍용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 집단 다루듯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위법한 작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렇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합니다. 아무튼 당시 진압 작전이 뭐 사실상 이명박 청와대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다. 영상 보셨죠? 너무 뭐 5.18이 따로 없었어요 그때. 아유 참. 그리고 요즘 북한하고 미국 관계 뭐 심상치를 않은데 김영철 부위원장 편지 때문에 미국의 그 폼페이오 방북 취소했다. 이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이 편지 무슨 내용 써 있길래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직 잘 모릅니다. 핵심 관계자 외에는 모르는데 일단은 나온 보도에 의하면 방북 취소를 결정한 만큼 적대적이었다. 그러니까 CNN은 추측하기를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니면 비핵화 협상 깨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얘기를 들었대요. 폼페이오한테 전화통화해서. 근데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방북은 취소된 상황에서 이 상황이 좀 심각해진 것은 앞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 협상 국면에서 편지 한 통 때문에 방북 취소되고 너무 허약하다, 관계가 허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쎄, 도대체 이런 중요한 방북 일정이 어떻게 편지 한 통 때문에 취소가 갑자기 될 수 있을까 좀 의아하기도 한데 이 편지에서 진짜 욕했나? 설마. 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종전선언하겠다. 라고 미국이 얘기하고 있고요. 북한은 종전선언 먼저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순서의 문제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계속 헛바퀴 돌게 되면 폼페이오가 3차 이어서 이번 4차도 빈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취소한 거 아니냐는 추측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죠. 한 가지 그나마 남아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희망한다라고 표현했고요. 예. 판이 아예 깨졌거나 뒤집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예. 일단은 이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양측의 대화 의지가 확실하다. 조만간 좋은 협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 좀 더 차분하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기엔 정말 좀 아슬아슬해 보여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어제 오늘 미 국무부에서 나온 얘기들 보니까는 또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무튼 뭐 서로가 그래도 뭐 좀 풀려고 하는 의지는 여전한 것 같으니까 뭐 앞으로 또 계속 기대를 좀 가져보죠.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